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경제 이야기를 할 때 2025년에, 그러니까 2024년 마무리하고 2025년 대비하면서 이렇게 연말에 내년 전망이 어두웠던 때가 있었나? 좀 손에 꼽힌다 이럴 정도로 네. 좀 많이 어두웠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환율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환율로 인해서 사실 환율을 방어를 할 텐데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하고 외환 보유고라는 게 그러면 이제 쓰일 텐데 네. 이게 4천억 달러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네. 요거 깨지면 4천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 외환 위기 아니야? 라는 얘기. 네. 일각에서는 또 네. 일각에서는 아니야, 예전과는 달라, 우리가 해외에 갖고 있는 자산이 예전과 좀 달라, 굉장히 풍부해,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우리가 외환위기를 금융위기까지 해서 두 번 정도 뭐 사실 금융위기는 외환위기는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두 번 다 달러 부채가 많았을 때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달러의 자산이 훨씬 더 많아요. 자산이 더 네, 많다. 네. 지금 순 채권국이기도 하고 네. 순 자산국이기도 하고 해서 글쎄요 4천억 불이라는 게 외환 보유고 4천억 불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얼마면 충분할까요? 네.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예를 들면 한 달 사이에 다 나간다. 그러면 뭐 4천억이 아니라 아마 1조 달러가 돼도 부족할걸요. 근데 그런 일은 사실 상상하기는 어렵고요. 4천억 불의 의미는 뭐 그렇게 저는 뭐 크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4천억 불 된 지가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때였을 겁니다. 그때는 3,500달러였는데 뭐 큰 문제 없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계속 4천억에서 출렁출렁하면서 그 수준을 유지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2021년도에 4,600억, 700억 뭐 이 정도까지 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외환보유고 11월 기준으로 보면 세계 9위의 수준에 굉장히 많은 외환보유를 갖고 있는 네. 국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옛날처럼 외채가 많은 국가도 아니고 게다가 달러가 이렇게 강하면 우리가 해외에 자산이 많다고 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면 3분기까지 증권 투자 금액이 1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네. 주식이 한 7,400억 달러, 그리고 채권이 한 2,600억 달러 정도 돼서 그거는 달러 자산이잖아요. 얘네들은 가치가 올랐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일본을 엔화를 안전자산이라고 불렀던 이유도 경제가 나쁘고 주가가 하락하고 하면 당연히 주식을 팔아서 다시 엔화로 환전화 갖고 오면서 엔화가 강해졌던 이런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한국도 지금은 이제 해외 자산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또 갖고 있는 자산 자체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가 오히려 유리한 국면에 있고 옛날처럼 달러 부채가 더 많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그런 4천억을 밑으로 가면 뭐 큰 문제가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요? 저는 생각하고요. 글쎄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외환 보유액 자체는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다 빠져나간다는 가정은 거의 저는 현실 불가능한 가능하지 않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순채권국이라는 면 그리고 해외 금융자산이 1조 달러 가까이 된다는 부분 그 3분기 데이터니까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1조 달러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외환 위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나마 한국 경제에서 괜찮은 부분은 뭐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나마 조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현금 유동성 혹은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이 혹은 정부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선 재정이 괜찮고요. 상대적으로 가계도 뭐 부채도 많긴 합니다만 전체 자산으로 봤을 때는 가계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낮고 뭐 기업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지난 한 4-5년 한 10년 가까이 보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현금성 자산 비중이 매출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5% 가까이 지금 늘어 있는 상태잖아요. 불과 4-5년 전만 해도 그거의 절반도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똑같이 기업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나는 비상금을 쌓고 있어서
뭔가 위기에 대비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현재 안정을 택하고 미래 성장을 약간 포기라기보다는 기회 손실, 기회 네. 비용으로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도 우리나라 정부도 똑같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정부는 재정 건전성 네. 여기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미국도 보조금 주고 있고 중국도 보조금 주면서 기업들을 저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돈들을 과연 그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한국 정부의 신용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외환위기 직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신용등급 네. 자체가 높고요. 그리고 탄핵 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 정부의 크레딧, 그러니까 신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네. 그 얘기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당장 어떤 외환위기에 빠지거나 뭐 공황에 빠지거나 이런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문제는 지금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가 이 돈들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기업이나 가게가 돈들을 어디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써야 되는가를 결정을 하고 네. 논의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어쨌든 지금 정부가 사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가 좀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모든 논의들이 멈춰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곧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 그렇죠. 그럼 미리미리 준비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서 시간이 길어졌을 때의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신용에 대한 리스크까지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좀 과한 걱정이 나오고 저는 있는 거다. 그 부분은 굉장히 과한 걱정이라고 네. 생각하고 다만 이제 한국의 아까 성장성을 네. 약간 밀어놓고 안정을 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은 스탠스를 좀 바꿔봐야 될 타이밍에서 우리가 정체되고 있다. 시간이 지체되고 네. 있고 그냥 보내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 귀한 재정을 네. 좀 허투루 혹은 쓰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자체도 성장 동력 자체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이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이제 네. 내놓은 보고서가 네. 약간 좀 보통은 그래도 좀 중립적으로 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네. 정부 한국은행의 외환 정책 실패가 최악의 경우 외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을 내놔서 네. 이거는 과한 걱정이 아니었나 보다. 정말 이렇게 KDI도 이렇게 보고 있나 보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이건 글쎄요.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보고서를 아직 네네. 못 봤는데요. 왜 이런 보고서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실패한다면 뭐 환율 방어도 실패하고 뭐 외환 정책 물론 자체가 가정이, 실패한다면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글쎄요. 어떻게 하면 그 정책이 실패하는 걸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환율 방어하는데 모든 돈을 쏟아붓는다던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제 머릿속에는 잘 상상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와 좀 다르고 외화 안전판 이런 것들도 좀 탄탄한 상황이니까 네네. 지금의 걱정은 좀 과한 면이 맞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근데 앞서서 뭐 돈을 근데 적기에 어디에 쓰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있는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네.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문제인 네. 거죠. 외환 자체보다는 네. 외환은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한국 경제의, 한국 정부의, 한국 기업들의 산업의 네. 경쟁력들이 총체적으로 환율로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앞선 시간에 제가 3년 동안에는 가장 약세로 갔지만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 약세로 갔지만 큰 걱정을 안 했었는데 화폐 가치가 네. 지금은 이머징 국가들하고 엮여서 뭔가 이게 신용에 대한 문제 혹은 재정 적자, 정부의 신뢰도의 문제 엮여 있는 국가들하고 뭔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불안한 타이밍은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실제 투자를 할 때도 전 세계를 투자하는데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정도는 경제나 금융시장을 좀 촘촘하게 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뭐 영국 주식, 영국 경제 혹은 뭐 이 동남아에 있는 어떤 한 국가의 경제나 뭐 주가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보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쪽에 자산 배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우리가 판을 전광판, 뭐 현황판 같은 걸 만들어서 가장 최근에 환율이 통화 가치가 많이 갑자기 하락하거나 갑자기 상승하거나 이런 나라들을 먼저 좀 살펴봐요. 그랬을 때 여기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통화 가치가 약해지지? 그런 나라들을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그 국가가 왜 갑자기 저렇게 통화 가치가 약해졌는지 좀 알아봐라. 네. 그럼 그때 알아봤을 때 알아봤는데요. 한국이
지금 탄핵이라는데요. 탄핵하고 권한대행도 탄핵됐다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드러나면 그렇구나. 그때 아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때 알고 그러면 그 자산은 좀 당분간 좀 빼자. 줄이자 비중을.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을 1년 360일 내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환율이 좀 그 이머징 국가들하고 섞여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안 좋은 뉴스들이 우리가 워낙 많으니까 네. 외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쁜 효과를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반복하지만 과한 면은 있다. 네, 그렇지만 외환 위기까지는. 네네. 지금은 그걸 가지고 외환위기다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다. 그리고 너무 과하다. 우리가 수출 위주의 네. 이제 경제이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수출 데이터, 이 무역 관련된 얘기를 보는데 사실 연초 1월 1일부터 좀 괜찮았던 뉴스는요. 수출이 지난해 그러니까 1,006조 4,16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기록 2년 만에 지금 뭐 갈아치웠고 네. 2년 연속 무역 수지도 적자였는데 이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사실 이런 거는 괜찮은 뉴스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수출에 대한 우려감은 나오고 있는데 이 네.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많이 느려진다. 네. 성장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어떤 게 더 문제인 겁니까? 뭐 총체적인 것들이겠죠. 아이고, 네. 일단 2% 밑에 성장은 우리가 경험한 것이 1990년대 이후로 봐도 연간으로 2% 밑으로 내려갔던 것이 제 2% 기억으로 기준이라는 건 이제 잠재 성장률. 아니요, 실질 성장률. 실질이. 우리가 올해 2025년 네. 성장률 전망이 한국은행 1.9%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2% 밑으로 1%대 성장할 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대 성장을 그러니까 2% 밑으로 성장률이 나왔던 때가 1990년부터 봐도 3번 있어요. 한 번은 외환위기 때, 그 다음에 한 번은 금융위기 때, 그리고 한 번은 팬데믹. 이렇게 3번이거든요. 2013년도에 뭐 살짝 1.4%인가요? 5% 정도 살짝 성장률이 낮아졌던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뭐 큰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위기 때가 아니면 2% 밑으로 성장했던 기억은 한국 경제는 없는 거죠. 근데 그 2%로 왜 내려갔는가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한 2, 3년 정도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수출 경제는 그럭저럭 아까 환율이랑 똑같은 거죠. 환율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수출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그런데 내수는 우리 통화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점점 우리는 가난해지고 있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는데 그럼 수출이 잘 돼서 옛날에는 여기서 나오는 낙수 효과가 내수를 좀 살려주는 이런 유발 효과가 내수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출을 통해서 아까 생산도 해외에서 하고 고용도 거기서 하고 투자도 거기서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수 유발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수출로 의해서 한국 경제가 받쳐주고 있었는데 지금 한국 경제의 작년 일단 제가 11월 달 데이터까지 제 머릿속에 있는데요. 11월 달 기준으로 그 1년 동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1%대 정도 플러스였어요. 근데 반도체를 빼고 나면 마이너스 4%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중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했고 반도체만 플러스였고 아마 작년 2024년 기준으로 40%대가 넘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었는데 나머지를 놓고 보면 마이너스에 가깝다. 반도체가 그나마 좀 네. 지탱해주고 있었는데 네. 전체 수출의 네. 반도체가 한 20에서 25% 정도 네. 사이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걔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11월 달에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자동차, 그다음에 자동차도 마이너스 10%대가 넘었고요. 석유화학, 석유 제품 이것도 마이너스 10%대가 넘었고 그나마 좀 되는 게 뭐 컴퓨터는 반도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바이오헬스케어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수출의 동력이 올해 작년만 해도 2024년이 반도체가 한 40% 정도 수출했다면 그 전망이 올해 보면 다 한 자릿수대 네. 증가율 전망이니까 수출마저도 이제는 좀 쪼그라든다. 네. 그럼 내수가 버텨줘야 되는데 내수는 아시다시피 워낙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내수도 똑같아요. 서비스업이 좀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내수도 좀 양극화돼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보험업 이런 것들만 5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나마 한 40% 정도 올라가 있고요.
음식료 소매, 뭐 가전 정보통신 소매, 뭐 이런 생활 소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5년 전에 비해서도 20%에서 30% 정도 후퇴해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취업자 수도 마찬가지죠.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11월 취업자 수가 12만 명 정도 되는데요. 4년 만에 최저치이죠. 12만 명 정도 되는데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30만 명이거든요. 전체 취업자 수가 12만 3천 명이었어요. 11월 달에. 12만 명 중에 30만 명이요? 네, 12만 명이었어요. 전체 네, 취업자가. 전체가. 근데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30만 명 정도 됩니다. 29만 8천만 명.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40대, 20대 이쪽은 계속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취업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50대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30대가 조금 늘었어요. 근데 여기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나마. 그런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60대가 늘어나는 것은 어느 업종 늘었나 보면 보건사회복지, 교육 서비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다 어르신들 뭐 아이들 돌봐주는 것 이런 것들이고 정규직은 줄어드는데 임시나 상용 비상용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다 어르신들이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혹은 정규직이 아니라 잠깐 하는 것을 취업자로 잡히는 부분이고 소득이 높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의 내수는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소매 판매가 뭐 거의 1년 가까이 19개월인가요? 연속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가 굉장히 안 좋아서 수출이 그나마 좋은 걸로 좀 버텨주는 낙수 효과가 그동안 한국 경제의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요인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그 낙수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많이 끊어져 있다. 게다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의 이 로봇 도입률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래요. 네, 한국이 그 국제 로봇 연맹이라는 데서 보고서를 매년 발표를 하는데 2023년도에 한국의 로봇 밀도가 직원 만 명당 1,012대, 1,012대 정도 되고 연평균 한국이 한 5%씩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력 대체. 네, 그러니까 만 명 중에 네. 한 1,000대 정도가 로봇인데 네. 2등이 싱가포르인데요, 770대. 차이가 크네요. 3등 중국 470대. 뭐 미국은 10등입니다. 295대, 300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까 내수가 어렵고 취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로봇을 우리는 굉장히 잘 도입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들이 더 지금 어려워지는 뭐 그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세부적으로 그런 면을 살펴볼 수 있군요. 그러니까 수출 면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곤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볼 게 아니라 증감률 차원에서 보면 좀 쏠림이 심했다. 반도체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망치를 보면 굉장히 이제는 급감하는 전망치가 나와서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계속해서 나오고요. 내수 안 좋다. 얼마 전에 나온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도 정말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 경제의 어려움 2025년 어떻게 좀 긍정적인 면으로 타개해 나갈지 이게 통화 정책도 중요하고 이제 재정 정책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통화 정책 면에서는 내수를 살리려면 사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bp 정도 내릴 수 있다. 한국은행이? 하면 한국은행이요. 그럼 모르겠지만 뭐 한 번 내지 두 번 내릴까 말까 이런 상황에서 내렸을 때 그 돈이 소비로 들어올 수 있겠는가? 물론 빚을 갚는 데 많이 저는 쓰여질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 숨통이라기보다는 고통을 좀 줄여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재정을 저는 좀 써야 되는 이제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미국도 감세와 보조금 정책을 쓰면서 기업을 밀어주고 있고 중국도 똑같이 과잉 공급이나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에서 두 국가는 지금 이미 탈세계화 수준의 질적인 경제 성장 단계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장 동력을 자본과 노동이 아니라 기술에 의해서 성장하는 단계로 이미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생산성의 혁신 얘기, 제조업의 르네상스 얘기, 뭐 AI, 반도체 이런 얘기들 고사양의 반도체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여전히 양적으로 세계화 시대의 성장 모델을 가지고
싸게 잘 만들어서 많이 파는 이 모델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기업의 현금들이 있고 정부의 현금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중국, 미국과의 틈새에서 이 돈을 적절하게 좀 쓰면서 기업들을 좀 지원하고 뭐 자연스럽게 내수를 살리는 쪽의 정책들을 좀 쓰고 좀 그래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통화 정책을 금리 인하 쪽으로 한국은행도 네. 2025년에 쓰긴 쓰겠지만 이게 맞습니다. 급격하게 하지 않은 이상은 뭐 내수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물음표고 오히려 뭐 재정 정책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네. 추경 같은 걸 말씀을 뭐 하시는 추경을 건가요? 하는 것도 네. 좋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안 썼던 돈들도 있을 거고 글쎄 뭐 재정이 정확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재정이 어디에 지금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여유가 있고 신용등급의 측면에서 좀 여유가 있다. 물론 이 돈을 쓰면 또 신용등급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글쎄요 가만히 있으면서 있는 돈을 까먹으면서 사라지느냐 아니면 있는 돈을 적절하게 좀 쓰면서 좀 반등을 시키느냐의 이슈겠죠. 옆 나라 일본만 해도 뭐 많은 정책들을 쓰면서 결국은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 국가들이 지금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도 너무 터부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우리가 연준 얘기도 제가 여쭤보고 했었지만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줄이면 이 부분도 한국은행이 팍팍 내리고 싶어도 좀 네.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요? 물론 신경은 네, 쓰이죠. 네. 그러나 양국의 경제가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글쎄요 좀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한 2번 정도, 두 번이나? 네, 2번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연준과 그러면 비슷할 것 지금으로서는 같고요. 비슷하게. 연준은 네. 오히려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정부가 어쨌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조금 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이면 지금 내수 상황 경기를 살려야 된다 이런 거 대비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편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금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두 개가 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두 차례 걸쳐서 모셨는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 교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